오늘은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정리해둬야 할 세금 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명절 이렇게 다가오고 하면은 설에 이렇게 뭐 용돈도 주고받기도 하고 뭔가 현금이 조금 더 오가는 이슈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 같은 거를 함부로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빌려드리거나 빌려받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어요. FIU. 불필요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민님께서 저한테 이체를 한다는 건데 1,000만 원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라가요. 근데 뭐 사정상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금액도 크고. 두 번째, 금액을 낮춰요. 900만 원. 그럼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네. 뭐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의심 거래라고 해가지고 또 신고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1차 필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해답은 얼마냐면 999만 원이에요. 이론상. 그런데 지금 뭐 또 여기까지만 보고 딱 이제 됐어 하고 이제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봐야 돼. 왜 그러냐면 999만 원 한다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고는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990만 원을 매번 보내요. 그럼 이제 의심 거래로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의심 거래가 만약에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뭐 주식을 사, 부동산을 사. 그런데 나는 소득이 좀 없거나 작은 사람이야. 그럼 누가 봐도 얘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샀지? 이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완벽하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다 보니 좀 편의상 오고 갔다. 뭐 내가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좀 우회 방법으로 증여하려고 했다. 그럼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런 경우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체할 때는 안 걸려요. 절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세무서 과세당국이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가장 결정적인 게 부동산 같은 거 살 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6억이 다 넘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절이 다가오면요. 부모, 친지 간에도 이렇게 용돈을 좀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데 우리 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좀 모호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세뱃돈으로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만 원 정도는 그쵸? 그냥 충분히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만 원짜리를 주면은 조카 얼굴이 표현이 안 좋겠지. 맞죠? 만약에 5만 원짜리가 만약에 2장이 들어가면 약간 이제 그 부모님이 야, 뭘 이렇게 많이 하니 하면서 살짝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초등학생 애한테 100만 원을 준다. 이거 약간 좀 과하죠. 자, 그럼 여기서 과하다 그렇지 않다 기준이 뭐예요? 그냥 우리 경험치잖아. 이게 사회 통념상이에요. 되게 모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내용으로 다시 갑시다. 돈을 주는 것 자체는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은데 만약에 이거를 할아버지가 너무 손주를 사랑해가지고 100만 원을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처음에는 신고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의심거리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약간 필터가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이 애가 한 5억짜리 집을 하나 탁 사버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오죠. 그러면 야, 이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주택 취득자금으로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증여세 신고를 안 했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그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얼마까지 잡히는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명절은 사실 뭐 1년에 2번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뭐 용돈 그럼요. 주고받고 이런 거는 상관이 그럼요. 없다는 거. 그런데 시기나 결과가 뭔가 행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신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궁금한 건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일 전에 사전에 연락을 해요. 그런데 사전 연락 없이 곧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누가 봐도 증여가 명백한 거야. 증거가 있는 거야. 많이는 없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오면 거의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전 시간을 내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세무대리인,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거는 빨리 인정해버리고 아까 제가 자금 조달에서 어떤 연락이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소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뭐 1억, 2억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럼 이게 너무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증여를 받으면 증여 신고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파생시키면은 대출을 받으십시오. 대출을 받으면
내가 이제 소득 있는 직장인이다. 그럼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증빙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돈 있는 분들이 대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깔끔하거든. 그런데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돈이 좀 오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도대체 우리의 이런 소소한 거래들을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인 간에 돈 거래한다는 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워낙 건수가 많을 거잖아요. 아무리 국세청이 슈퍼컴퓨터가 되어서 이걸 다 잡아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단계 필터가 있어요. 1단계 필터가 뭐냐면 우리가 월급 예를 들어서 받으시죠? 네. 그러면 세금 떼고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1단계예요. 사업소득, 개인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자녀한테 뭘 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상속증여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상속증여 같은 경우에 사실 다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은밀하게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 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드러나지 않겠죠? 빙산의 어떤 일각 이렇게처럼 이걸 잡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뭔가 이렇게 증여하고 싶다. 잘 살라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라 그래.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끝내버려. 안 되잖아. 그게 뭐 주식이 됐든 우량주 혹은 부동산이 됐든. 자, 이게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3단계인데 내가 어떻게든 은밀하게 준 돈은 어디서 드러난다? 자녀의 자산 취득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세청이. 오케이. 우리는 그 전에 뭐 100만 원을 줬든 500만 원을 줬든 신경 안 쓰겠습니다. 다만 이 자녀 이름으로 뭔가 사면 우리가 그때 보겠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 필터가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이 방법이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P가 property, 자산, 그리고 C가 이제 consumption, I가 income인데 해당 사람의 5년치 데이터를 봅니다. 급하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치 데이터를 봐가지고 어떤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지 봐요. 그리고 어떤 소비 지출이 있었는지 봐요.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내가 집을 한 30억을 사고 카드 쓴 거라든지 해서 한 5억 정도 썼다고 합시다. 근데 5년 동안 내가 받은 연봉이 1년에 1억에서 5억이야. 그럼 35에서 5를 빼면 30이 남죠.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좀 크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플러스 30억, 어떤 사람은 플러스 3억이야. 그러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3억짜리를 먼저 가야 돼요? 30억짜리를 먼저 가야 돼? 30억짜리. 빙고. 답이 명확하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죠. 선생님 연봉이 1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시고 3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냥 들이밀어 버려요. 그럼 이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 내가 입증을 못하니까 여기서 세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 자, 일단 첫 번째가 있는데 금액이 작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 드신 거야. 넘어갈 수 있다. 보통 그게 한 10년에서 한 15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이걸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적발하는 케이스가 더 많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낳은 자녀한테 돈을 주는 부분도 어떻게든 또 절세를 하기 위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조금 안전하게 문제없이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도 조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이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다. 빌린 거다. 자, 이걸 내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증거가 중요해. 증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뭘로 평가를 합니까? 자, 한번 가슴을 열어봐. 이게 아니고 평소에 했던 행동들, 뭐 문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거 증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만약에 부모님한테 2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때부터는 잠깐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 관계를 끊어야 돼. 잠깐. 앞에 계신 분은 그냥 나를 돈 빌려주신 분, 돈 빌려간 사람.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차용증 쓰게 안 쓰겠어요? 써야죠. 자,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자 받겠어 안 받겠어? 받아야죠. 우리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환하는 기간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너무 길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 그동안 5년? 길어봤자 10년. 내가 봤을 때는 10년 넘어가면 안 돼.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5년.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 3년. 자,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이거 2억에 대해서 증여로 우리는 본다. 추정한다.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게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차용증. 그리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자 우리가 4.6으로는 못 드렸지만 10만 원이라도 드렸어. 계좌이체하면서 메모에다 적는 거예요. 이자. 그리고 여기 차용증에 5년 후에 이 집을 팔아서 갚기로 딱 쓰는 거야. 특약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빌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려고 말로 했어.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없잖아요. 나한테 꽃 한 번도 안 주고 문자도 안 보내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증거를 남겨야 된다. 특히 조금 여기서 이제 스킬이 들어가면 저는 무이자라 하더라도 이자를 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가 정말 빌려서 이자라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문이 어떻고 무이자가 되고 유튜브에서 내가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드려라. 그러면 그게 깔끔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도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푸시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혼부부가 전세 뭐 3억을 가요. 그럼 현금 3억 없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하는 거예요. 내가 2억 하고 너가 1억 해서 하자. 근데 계약서가 이제 자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 때 그냥 3억이 고스란히 자녀한테 가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말 고액 전세 그런 게 아니면 보통은 넘어가요. 된다는 게 아니고 정서상 부모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그런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의 20% 혹은 2억보다 낮은 금액이 돼서 증빙이 안 됐다. 그 정도는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8억을 해볼까? 8억의 20%면 1억 6천이잖아. 그리고 절대금액 2억. 둘 중에 낮은 금액은 1억 6천이죠. 근데 내가 뭐 증빙을 못한 게 한 1억 정도 있다고 해봐요. 그 정도는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8억을 내가 집을 취득을 하는데 2억 정도를 내가 뭐 증빙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좀 증여로 봐서 좀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증여 추정 배제인데 이거는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이다. 5천만 원까지는 안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증여재산 공제 우리가 5천만 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30에서 40세는 주택은 한 1억 5천, 기타 재산과 채무 상환은 5천. 그래서 한 2억까지는 괜찮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5천까지 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보통은 안 본다. 그리고 40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택은 한 3억까지는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재산 1억, 뭐 채무 상환 5천 해가지고 총액 한도가 4억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안 본다는 거지 증여가 명백하면 당연히 증여세 추징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계좌 이체라는 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잖아요. 뭔가가 찍혀 있고 뭐 지출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남기지를 말자 해서 금고 안에 현찰로 집에 두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금고가 그렇게 또 매출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돈을 빼돌린다고 여기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자기 자본의 항목 5번을 보면은 현금 등 그 밖에 자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돈 뭉쳐, 돈 뭉치. 근데 돈 뭉치가 이름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현금 1억을 빼서 놔두고 내가 1억을 가져가서 여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 썼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증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고 역시 PCI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뭐 현금 한 500, 1000 정도를 내가 뭔가 사면 물타기 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소명이 잘 안 되는 금액이 커. 그러면 이때는 좀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번 돈을 가족에게 특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좀 주는 거는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세금을 정말 세게 이렇게 걷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솔직히 좀 답답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직장인분들. 우리가 집을 사서 양도 차익이 3억 정도 되면 세금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5억이면 한 2억 가까이 나오고. 근데 말이 그게 1억, 2억이지 고지서를 딱 받아들잖아요. 숨이 정말 허걱해요. 저는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단순히 법 조문에 있어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논의가 충분히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